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목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강의는 2025년도 대비 토목지 응용효과, 그중에서도 라이트 수업입니다. 설명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이양민 토목치 검색하시면 최근에 촬영된 35분 분량입니다. 설명의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모든 수업은 라이트와 베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비교적 단기간에,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꽈락을 피하고 한 60점 전후 나쁘지 않죠. 그 정도 점수를 맞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이직은 안정적인 점수를 맞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80점 전후 당연히 100점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수업이 바로 라이트와 베이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상 강좌 수가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기출노트를 보시거나 이루노트인가? 보시거나 아니면 교수 소개라는 그 홈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일정표가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강좌 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응용력만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트는 20강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은 39강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은 어떻게 제한되어 있냐면 20강이니까 2강씩 잡으면 대충 얼마 정도로 할까요? 어떨 때는 한 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빡세다?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분량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베이직은 39강이니까 3주 분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강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 같이 기출노트도 풀어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올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필기노트를 드립니다. 필로죠? 그래서 필기하는 시간 줄이라고 필기노트 전부 다 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끝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치 한번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좀 딱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집중력 있게 봐주신다라고 하면 재밌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응용역학입니다. 역학이죠. 역학이 뭘까요? 역학. 아시겠지만 사주팔자 역학은 아니죠. 역학. 어감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런 물체가 있다.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움직인다. 이걸 좀 더 이제 멋들어지게 표현하면 움직인다는 것을 거동한다. 변이와 변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어떤 물체의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힘이 증감하면 마찬가지로 이 움직임도 증감하겠죠. 또한 이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힘을 증감했다고 해서 같은 변이가 증감하는 건 아니죠. 물체가 단단하면 적게 증감할 거고 물체가 말랑말랑하면 많이 증감하겠죠. 그렇죠? 즉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 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푸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학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결국 본질은 힘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를 가볍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론노트 19페이지 나와 있고요. 쭉 그냥 읽어보세요. 1장은 전반적으로 소개거나 소개한다던가 기초 이론이니까 책을 읽어보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1장 그냥 읽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역학, 종류를 나눠본다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뉴턴의 운동법칙 배우게 될 텐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내가 급출발, 내 몸이 뒤로 관성에 의해서 멈춰있을 성격 때문에 뒤로 쏠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급정거, 움직이는 성격 때문에 계속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때 전자가 뭐가 되느냐? 어떤 정적인 상태, 정력학이 되는 거고요. 후자, 어떤 동적인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동력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정지 상태의 힘을 다룬다? 정력학. 운동 상태의 힘을 다룬다? 동력학.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물체가 구조물이다. 다리 같은 거, 교량, 건축 구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조역학이 되는 거고 이 물체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부재로 본다, 재료로 본다. 그러면 재료역학이 되는 거고 이 물체가 액체, 기체, 합쳐서 유체라고 부르는데 유체다. 그것을 역학적으로 수학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유체역학이 되는 겁니다. 즉 역학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공통된 특징은 무엇을 주체로 한다? 바로 힘을 주체로 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19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겠죠. 질량, 부피, 부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20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역학이 아니라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알파벳 모르고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많지만 15개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수업 들으면 어떤 분 그때 상담 받는데 이미 다른 거 수업을 듣고 오신 거예요. 제 거 말고. 그러니까 전공 말고 공통 과목을.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름을 모르더라. 난 좀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만 서로 통성명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얘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내 말은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A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알파입니다. 알파. B가 아니라 베타. 3번. 이거 뭐예요? 감마죠. 감마. 감마.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4번은 소문자 대문자 적어놨습니다. 델타. 얘도 델타. 5번은 3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뒤집어서 쓴 글자죠. 입실로 해놨어요. 입실로. 저는 보통 편의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다음에 6번은 세타. 7번은 K가 아니라 카파입니다. 카파. 8번은 V가 아니라 누. 9번은 마찬가지로 파이 이렇게 씁니다. 10번과 15번은 혼동할 수 있는데 10번은 시그마고요. 15번은 로우예요. 방향이 다르죠. 주의해 주시고 11번은 타우라고 읽습니다. 12번은 W가 아니라 오메가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편의상 W라고 많이 씁니다. 13번은 람다. 14번은 미우. 15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기억하시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응?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암기해 주세요. 5분 이후부터는 나중엔 다시 이제 반복되니까 그때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암기하는 과정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암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 말은 자꾸 잊어버렸다 다시 끌어내고 잊어버렸다 다시 끌어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 정도 플레이 멈춰놓고 항상 스탑워치 옆에 놓고 공부하세요. 집중해서 외워주시고 멈춰놓고 5분 지나면 바로 수업 이어 들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앞서서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기, 하나는 방향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크기, 하나는 방향. 이때 크기만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그게 아니라 크기와 그 인자가 방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럼 뭐다? 벡터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물리량이 포인트는 이 방향이겠죠. 방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제 말 잘 기억하세요. 방향이 있으면 벡터, 방향이 없으면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무슨 얘기냐? 생뚱맞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가 스칼라와 벡터의 종류를 구분한다던가 아니면 스칼라의 종류가 맞는 것은 혹은 벡터의 종류가 맞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확인하고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스칼라 확인하면서 물론 종류가 더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방향이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없으니까 스칼라가 됐겠죠. 시간의 방향이 있어요? 응? 오른쪽은 3시간, 왼쪽은 2시간 이런 거 없잖아. 시간은 뭐다? 스칼라입니다. 온도 30도씨의 방향이 있어요? 마이너스 10도씨의 방향이 있어요? 아니죠. 온도. 질량은 곧 이어서 뒤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체크만 해놓을게요. 최적은 부피입니다. 크기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에 그렇죠? 방향 없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명할 생각 없습니다. 역자 끝나는 건 전부 다 스칼라고요. 도자 끝나는 건 전부 다 벡터입니다. 특징만 기억해서 넘어가세요. 왜? 생뚱맞게 나오는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1, 워크죠. 1 또한 뭐다? 에너지라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전부 다 뭐다? 스칼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벡터는 방향이 있어요. 아까 제가 힘,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때 힘이 아래에서 위, 위에서 아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사질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이따가 힘의 상회수 하거든요. 힘은 반드시 뭐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즉 뭐다? 벡터다. 속도, 가속도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도자 끝난 거 전부 다 뭐다? 벡터다. 그다음 변이는 뭐냐? 아까 힘을 가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한다. 이 물체가 아래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 움직임을 변이라고 불러. 특정 점의 위치 변화. 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 방향이 있죠.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가했다. 위로 변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변이도 벡터다. 모멘트는 회전력입니다. 시계 방향 회전력, 반시계 방향 회전력, 시계 반시계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노트 20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필기는 뭐 다 필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라이트 필수 1번이 있어요. 참고로
라이트는 총 몇 문제냐면 150문제가 필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은 100문제가 필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수 문제는 기출노트가 N과 S로 나눠져 있는데 기출노트 N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노트 N, 그 중에서 라이트 필수 100문제만 푼다고 할지라도 꽈락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150문제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총 보기가 4개 있는데 25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입니다. 아직 온기가 있는 문제죠. 보기 3번, 4번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보기 1번, 2번이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인데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보기 1번 보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여기 나와 있죠. 스칼라는 뭐만 갖는다? 크기만을 갖는다. 보기 2번. 길이의 방향이 있어요? 3cm의 방향이 있어요? 10cm의 방향이 있어요? 1m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 없죠? 그냥 길이는 뭐다? 스칼라입니다. 맞고.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방향이 있나 없나. 자, 면적의 방향이 있어요? 1제곱미터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집 뭐 10평이야. 10평의 방향이 있어요? 없죠?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뭐 부피, 온도 마찬가지 전부 다 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아, 스칼라가 맞다. 즉 보기 1번, 2번 보시면 전형적인 문제 형태를 띠고 있어. 제가 한번 짚은 이유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러한 스타일로 등장할 거라는 얘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역학은 어떤 물체의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뭐한다? 수학적으로 푼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4. 아주 어려운 2원 1차 일반계 시험부터 보도록 할게요. x 마이너스 y는 6이다. 풀려는 건 아니고요. 얘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미지수는 몇 개예요? x. 2개가 아니라 같은 거니까 1개죠. 그 다음 뭐다? y. 미지수가 2개니까 이 둘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식은 몇 개를 필요합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지만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역학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어떤 물체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 이것을 뭐 한다? 수학적 해석한다. 그럼 뭐의 정의가 필요할까요? 바로 힘의 단위 크기의 정의가 필요하고 움직인다. 어떤 기하학이라 부르는 거죠. 길이의 단위 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길이는 여러분은 좀 익숙해요. 흔히 알고 있는 1m, 1cm, 10cm. 여러분 자에 있잖아. 자 안 쓰니? 거기 나와 있잖아. 아, 내 키는 엄청 장신인데 170cm예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거짓말할 걸 그랬나? 어쨌든 170입니다. 즉 길이의 단위는 여러분이 보통 단위의 길이가 익숙하죠. 그에 반해서 힘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즉 단위 크기 힘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하고 두 번째 식을 필요로 하잖아. 식, 어떤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힘들의 이 식을 법칙이라고 불러서 뉴턴의 운동 법칙, 우리의 주적이야. 이 양반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찾은 거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은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움직인다. 기하학의 대표주자 누구야? 바로 뉴턴이죠. 뉴턴. 아, 뉴턴이란다. 죄송해요. 피타고라스죠. 여기 피타고라스. 나중에 6장 가면 재력학이 있거든요. 재력학은 이 둘을 묶어서 뉴턴님과 피타고라스님 을 소개팅하면 후크님이 나오시죠. 아주 재밌는 양반이에요. 그렇다. 어쨌든 지금은 결국 단위 크기 1에 대한 정의와 뭐가 필요하다? 법칙을 필요로 한다. 지금부터 힘의 법칙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힘의 3요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힘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3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 참고로 힘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힘의 3요소 첫 번째 바로 뭐냐? 작용점입니다. 반드시 작용점을 표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 힘은 반드시 이와 같이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힘은 반드시 크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끝에 쓰기도 합니다. 크기 얼마다? 이렇게 크기. 주로 여러분한테는 얘보다는 얘를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아까 물체, 막대기입니다. 직선으로 그냥 표현을 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 힌지 지점, 롤러 지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힌지 지점은 그냥 집게 손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 왼쪽에 힌지 지점 집게 손가락. 그럼 여러분이 볼펜 한번 집게 손가락 잡아보세요. 이게 떨어지잖아. 야, 꽉 잡지 말고 살살 잡아, 살살. 그럼 떨어지잖아. 이걸 안정하기 위해서 이거 일을 한 거거든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려웠나? 그냥 이렇게 받치는 거야, 이렇게. 자, 오른쪽 손가락은 손가락 한 개로 그냥 받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집게가 아니라. 이러한 가장 심플한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단순 지지. 이러한 볼을 단순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힘인데 3요소. 여기가 작용점. 아까는 이 끝에 표현했다고 하면 지금 이 대가리에 표시하고 있는 거죠. 화살표 대가리에. 아니, 방향, 직각이잖아. 지금은 직각. 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써. 예를 들어서 P이다, 뭐 20이다, 10이다 이렇게 씁니다. 즉, 반드시 힘을 표현할 때는 힘의 3요소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야 돼. 작용점, 크기, 방향.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습니다. 자, 뉴턴님의 법칙 보도록 할게요.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띠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 A는 가속도를 써놓은 거야. 속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론 이제 가속도는 다르지만. 뭐에 비례하냐? 얘는 힘입니다. 힘.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이걸 뭐라 한다? 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증감을 같이 한다. 얘는 뭐냐? 물체 고유의 물성치야. 얘가 바로 뭐냐면 질량. 아까 여기서 등장한 질량입니다. 자세한 여기는 잠깐 멈춰놓고 어쨌든 이 질량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진다. 아까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반대죠, 반대. 이걸 뭐한다? 반비례한다. 즉 속도가,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는 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 어떤 질량이라 그 값배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지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뭐한다? 커진다. 이 질량은 물체 고유의 물성치야. 즉 모든 물체는 고유의 이 질량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뭐와 뭐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결정짓는 물성치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뭔가 예를 들어서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화학과야 물이 뭐냐라고 하면 걔네들은 물은 H2O입니다. 얘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거든요. 얘 예를 들어서 재료가 뭡니까? 얘 뭐 구성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원자, 분자 쪼개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물리, 어떤 힘,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역학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재료의 고유의 물성치가 있어. 걔는 원소기호가 아니라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질량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바로 가속도와 힘과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고유의 물성치. 띠리릭 바코드 찍으면 난 질량값이 얼마입니다. 띠리릭 고무는 질량값이 얼마입니다. 띠리릭 스틸은 질량값이 얼마입니다. 딱 고유의 물성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물성치를 뭐라고 한다? 질량이라고 한다. 그럼 보통 언제 많이 쓰느냐? 지금처럼 양변의 질량을 곱해주면 F는 MA가 되는 거죠. 힘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는 질량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야. 질량 곱하기 뭐다? 가속도.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또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어떤 물체 칠판에다가 내가 힘을 가했다. 힘의 크기 10만큼 가했다. 칠판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같은 크기의 힘만큼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반작용력. 바로 작용 반작용력. 작용 반작용. 그걸 뭐라고 부른다? 뉴턴 운동법칙 제3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러한 법칙, 이러한 식을 통해서 결국 해석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통해서. 뉴턴의 중력법칙이 있습니다. 중력법칙은 똑같아요. 교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살짝 한번 스캔해 보세요. 뭐 자세히 읽어봐도 되고. 21페이지, 22페이지. 21페이지 중반부터 22페이지 뭐 상단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무엇을 갖고 있다? 인력,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나와 칠판 지우개, 나와 여러분, 나와 책상,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는 반드시 무엇을 갖게 된다? 인력을 갖게 된다. 이 인력값은 질량값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거든요.
이때 질량이 내가 크겠어요? 지구가 더 크겠어요? 지구가 훨씬 크고. 거리 계산할 때 내 중심에서 반지름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지구의 반지름이 훨씬 크겠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내 거리를 무시하게 되면 말은 복잡한데 되게 힘들게 말했다. 별건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게는, 중량은 이 물체도 실제로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힘이 존재하잖아. 놔볼까? 떨어져 버리네. 깜짝 놀랐지 지금. 이거 편집하지 마. 자다 깨게.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질량에다가 아까 제가 모든 인력값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게는 여기다 중력가속도 곱해주면 돼요.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W는 뭐다 그래서? mg. 말로 한번 해볼까요? 중량은 질량에다가 뭐 곱하면 되다? 중력 가속도. 대략 얼마예요? 약 9.81 m/s의 자전. 너 지구과학 배웠구나 고등학교 때. 이거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인력은 일정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반발력이 있죠. 누구? 바로 원심력이 있다는 얘기야. 안타깝게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고 있고 극지방에서는 이 원심력이 없지만 적도부에서는 원심력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9.81보다 극지방은 커지게 되고 적도지방은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 어쨌든 W는 mg다. 질량에다가 주어집니다. 어떤 문제 질량이 얼마다?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 그럼 곱해서 중량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피가 주어진 경우 부피는 최적,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물체 재료의 고유의 물성치 뭘 곱해주면 된다?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중량은, 무게는 부피 곱하기 뭐다? 단위 중량. 정리해보면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건 기억해 주세요. 완전히 경화. 경화라는 얘기는 완전히 굳히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표현할게요. 하나는 경화, 하나는 젤리. 경화는 완전히 굳혀서 완전 암기하라는 얘기고요. 젤리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이 노력은 하되 나중에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만큼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겠니? 경화. 그죠? 얘는 뭐겠어요? 경화. 이것도 어디 갔냐? 경화. 이건 뭐야? 젤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는 경화, 굳히기. 얘도 굳히기.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젤리. 이런 거지. 경화. 굳히란 얘기야. 단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피타고라스 보도록 할게요. 기하의 관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별건 아닙니다. 직각삼각형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뭐랑 같다? 빗변의 제곱과 같다. 식이 하나니까 미지수를 한 개 풀 수 있죠. 즉 얘를 모르면 얘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얘를 모르면 얘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얘를 모르면 얘네들이 알아야지만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밑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뭐랑 같다?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쓰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생뚱맞은 기하학적 관계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주 쓰는 거 제가 이미 적어놨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필로에는 뭐 따로 적어놨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얘는 2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교재 22페이지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기하학적 관계 1대 루트. 이게 45도, 90도라는 얘기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대칭될 거 아니야. 그때 기하학적 관계는 뭐다? 1대 루트 2. 빗변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값의 제곱은 루트를 벗겨버리면 돼요. 즉 그냥 2라는 얘기죠. 밑변의 제곱 더하기 뭐다? 높이의 제곱과 같다. 이유 쓰지 않을게요. 3대 4대 5. 5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뭐랑 같다? 4의 제곱과 같다. 참고로 이렇게 쓰면 잘 아는데 이걸 배수 형태로 쓰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6대 8대 10도. 전부 다 2배 해준 거죠. 약분하면 똑같이 3대 4대 5가 됩니다. 했나요? 3배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의 9, 3, 3은 9의 제곱 더하기 3, 4, 12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이거 정답 얼마일 것 같아요? 3대 4대 5의 3배잖아. 3, 3, 9, 3, 4, 12, 3, 5, 15가 되겠죠. 아까처럼 표현한다고 하면 이걸 벗겨버리면 제곱 이렇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맨 처음엔 젤리 상태를 기억해 주세요. 젤리 상태 기억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한번 와닿는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께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아는데 얘는 잘 모르더라고요. 5대 12대 13. 얘는 한번 써볼까요? 13의 제곱은 빗변이죠.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13의 제곱은 169고요. 5의 제곱은 당연히 25,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그렇다. 다음에 요거 많이 보셨죠? 직각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특징을 잡아주면 60도 끼인각일 때 긴 변과 짧은 변 몇 대 몇이다? 2대 1. 나머지 대응하는 게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기억하신 것을 권장합니다. 60도 끼인각일 때 긴 변 2, 짧은 변 뭐다? 1. 나머지 대응하는 변이 루트 3이다. 얘도 뭐 굳이 한번 적어보면 2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입니다. 문과하신 분들 루트 값의 제곱은 뭐라고요? 루트 값을 벗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은 4죠. 맞다. 자,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빗변이 1이다. 세타. 코사인이죠. 코, C의 코. 1대 코사인데 여긴 사인입니다. 사인. 그죠? 이건 뭐다? 사인 세타. 1대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는 응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삼각형이에요.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60도의 끼인각이 30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각각 몇 대 몇이다? 2대 1대 높이는 루트 3이다. 반대편 정삼각형도 마찬가지. 반대편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죠. 빗변은 얼마라고요? 2. 60도니까 짧은 거 1, 높이는 루트 3. 높이는 더해주는 게 아니죠. 왜? 같은 높이니까. 대신 밑변은 더해줘야겠죠. 합치면 얼마예요? 1하고 1을 더해주니까 2가 되면서 정삼각형의 특징 아시죠? 세 변의 전부 다 길이가 1대 1대 1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젤리 상태를 기억하세요. 뭐 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이 내용을 쓸 거란 얘기야. 정삼각형 60, 60이면 제가 바로 이렇게 쓴다고. 비례관계가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이 얘기를 쓸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는 이 삼각형이 옆으로 이렇게 붙인 거죠. 밑변을 통해서. 기하학적 관계 어떻게 된다? 한번 써보면 2대 1대 루트 3.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해보면 2대 1대 루트 3. 1은 더하는 게 아니죠. 같은 높이라는 의미니까. 밑에 밑변만 루트 3이 두 개 있으니까 2 루트 3. 마찬가지 2를 약분하게 되면 1대 1대 루트 3.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한테 어떤 직각 이등변, 직각은 아니죠. 이등변 삼각형이 끼인각이 120, 30, 30의 경우 얘는 얘와 얘가 1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증명은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젤리. 그렇죠? 물론 몇 가지 정도는 거의 뭐 이런 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전부 다 경화 상태로 가야 돼요. 처음이니까 젤리. 그렇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번엔 측정 단위 보도록 할게요. 측정 단위는 뭐냐? 아까 제가 단위 크기 1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실두라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좀 짧지만 1m로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1m라 얘기를 할 거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치 쓰는 거 알아? 인치, 피트, 뭐 파운드 이런 거 쓰잖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또 황민 내가 정해볼게. 황민이 지금부터 내가 내 맘이니까 내 맘이지 뭐 나니까. 자, 항민 1항민은 지금부터 내 손바닥 크기 하나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1항민, 2항민, 3 또래 같다. 3항민, 4항민인 거지. 무슨 말이야? 단위계에 따라서 실제 길이와 혹은 실제 힘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위 크기가 다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관용 단위계 아까 인치, 피트, 파운드 얘네들만 씁니다. 잘 안 써요. 얘네들도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는 거죠. 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전력의 효율이 220V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V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게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쓰지 않는다. 하여간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미국 관용 단위라 부른다. 우리 뭐를 많이 쓰냐? 얘가 90%, 얘가 10%. 역사적으로는 얘가 먼저입니다. 얘에서 얘로 이렇게 지나는 거야. 자, 공학 단위계, 중력 단위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1kg 포스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단위랑 똑같습니다. 자, 내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이건 내가 다 까는 건데 내 키는 170cm, 몸무게는 70kg인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70kg 포스. 70kg 중이야, 중. 일반적으로 이 70kg 포스와 중을 생략하고 그냥 70kg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1kg 포스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야? 1kg 포스의 정의는 질량 1kg이 중력과 속도죠? 질량 1kg이 중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 움직이게 하는 힘을 정의 내립니다. 무슨 말이야? 원래 눈에 보이지 않잖아. 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풍을, 에너지를, 힘을, 10을 쐈어. 그럼 이거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정의 내리기 위해서 단위 크기 1kg 포스는 질량 1kg짜리가 중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바로 1kg 포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보통 공학 이거 실제 계산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이유는 왜? 얘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니까. 응? 극지방에선 작아지고 적도지방에 커지고 적도지방이 작아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 대신 아까 우리 뉴턴님 U를 따서 1뉴턴을 정의 내리고 마찬가지로 질량 1g짜리가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냥 단위 크기 1로 정의 내려버린 거죠. 단위 가속도죠. 단위 가속도. 단위는 1을 말하는 거야. 움직이는 뭐다? 원인을 1뉴턴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뭐를 더 많이 쓴다? 얘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는 이 9.8을 잘 안 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주어질 때는 대략 계산기가 없잖아. 10 많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아까 제 몸무게가 70kg 포스라고 했잖아. 1kg 포스부터 먼저 쓸까? 1kg 포스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대략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 10이냐?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다? 대략 10N. 이 둘이 환산해 준 거야. 이렇게. 응? 반대로 1N은 몇 킬로그램이겠어요? 10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천천히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다. 아까 제 얘 항민 몸무게 실시그램 포스는 몇 뉴턴이에요? 그때는? 700뉴턴. 너 몸무게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오늘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내 몸무게는 몇 뉴턴이다. 그러면 미친놈 같겠죠. 어쨌든 그렇다. 끝. 이게 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뉴턴은 굉장히 작은 힘의 크기야. 얼마예요? 0.1kg이니까 대략 한 100g이야. 근데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간다. 차 무게가 2톤 정도 하잖아, 대략. 2톤. 물론 더 가벼운 차도 있지만 2톤. 2톤이면 2000kg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얘만 갖고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쓰느냐? 앞에다가 접두사를 씁니다. 접두사. 그 접두사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기준 아무것도 없는 거, 접두사 없는 거. 여러분이 보통 역학에 쓰이는 것은 힘. 이것밖에 안 써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길이. 재료가 받는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파스칼.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힘 아까 크기가 작다고 해서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죠. 그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1m 작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 수가 있어. 단면 크기 해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1m로 표현하면 생각 작잖아. 앞에다 접두사.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다가 킬로를 붙였다. 킬로.
얘는 메가. 얘는 뭐예요? 기가. 원래 더 있지. 뭐 테라 이런 거 있잖아. 처음 들어봤어요? 뭐 저장 장치나 무슨 속도 같은 거 표현할 때 하잖아.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들어보셨죠? 작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미터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센티미터. 한 번 더 붙이면 얘는 밀리죠, 밀리? 밀리미터. 얘는 뭐라고요?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르는 거야, 마이크로미터. 응? 그렇다. 힘. 그런데 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N은 0.1kg이야. 대다수는 1000배 안에서 끝나. 10의 세제곱. 기존의 10의 세제곱 1000배. 얘는 뭐야? 여기까지 하면 10의 6승 100만 배. 따라서 해봐. 여기까지 하면 10의 9승 뭐예요? 10억 배죠, 10억 배. 아, 지수법칙은 이겁니다. 또 처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이걸 지수라고 불러, 앞에. A에다가 두 개 곱해주잖아? 이 지수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친절하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이 지수를 빼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킬로 붙이면 10의 세제곱, 메가 붙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의 두 개를 곱해주는 거니까 지수를 더해줘야겠죠. 10의 6제곱. 기준에서 기가까지는 10의 몇 제곱이다? 9제곱. 다시 메가에서 기가는 10몇 제곱? 3제곱. 킬로에서 기가는 10몇 제곱? 6제곱. 이게 눈에 딱딱 보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센치는 10의 2제곱. 예를 들어서 1m는 100cm. 1m는 두 개 합치면 1000mm.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은 킬로뉴턴까지밖에 안 나와. 1kN은 뭐다? 예를 들면 1kN은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N.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50kN은 몇 뉴턴이겠어요? 50, 공 3개. 5만 뉴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별거 없죠? 다음에 미터입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면 얼마예요? 10에. 6승이죠, 6승. 6승. 6승은 100만이죠, 100만. 공 6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그렇다.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칼 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은 압력이고요. 정의가 면적당 힘이야. 면적당 힘. 그러니까 1파스칼은 1제곱미터당 1뉴턴이야. 그러니까 1m 제곱분의 1뉴턴. 1제곱미터 한번 입체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볼까? 가로 1m, 세로 1m 어떤 그 면적 안에. 그쵸? 얼마 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뉴턴. 1뉴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0.1kg. 그러니까 대략 한 100g? 가로 세로 1m 면적에 100g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1파스칼은 크겠니 작겠니? 엄청 작겠지.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냥 쓰이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다 뭘 붙인다? 접두사를. 키로 몇 배 큰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몇 배? 1000배. 다시 또 1000배 크면 뭐다? 메가. 다시 또 1000배 크면 뭐다? 기가파스칼. 이렇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제 이거 계속 하면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1000배, 이렇게 하면 아까 100만 배, 이렇게 하면 10억 배야. 10의 9승. 3, 6, 9. 처음이니까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다. 그러면 아까 이걸 뭐 기호 공시라 부르는데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1파스칼은 아까 1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경화랑 진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화 써볼까요, 제가? 아예 써드릴게. 외우라는 거 완전히 외우세요. 얘는 경화. 얘도 경화.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놨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는 뭐예요? 젤리. 젤리. 유도해보라는 얘기야. 다시 1파스칼은 뭐라고요? 1뉴턴 퍼 미터의 제곱. 1메가파스칼은 뭐예요?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야. 이 둘이 왜 같은지는 여러분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전공자분들 특히 우리 특강 보시면 지한패스에 보시면 특강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의 기초 강의 보시면 첫 번째 강의입니다. OT와 1장 단임이 1000원이거든요. 그 부분 강의를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해된다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메가파스칼은 뭐라고요?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입니다. 즉 얘네들은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나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도 알고 있고 전공자는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킬로파스칼은 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파스칼 몇 배? 1000배. 그럼 얘도 공식도 1000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야. 1000배면 뭐겠어 얘는? 당연히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1000배. 킬로 이렇게. 그럼 아까 메가파스칼은 제가 뉴턴 퍼 분모를 밀리미터로 바꿔서 밀리미터 제곱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가파스칼은 1000배 크니까 얘는 뭐겠어요?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결과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킬로파스칼은 연습해 보세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기가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헷갈려요. 야, 엄청 헷갈리겠지. 응? 한 번에 이걸 잘한다라고 하면 넌 타고난 토목과죠. 근데 타고난 토목과를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버벅대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반복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저는 칠판 치우고 모르는 분도 다시 한번 특강 들어보세요. 저는 칠판 치우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는 이론노트 27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역학은 무엇한다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축약해보면 물체에다 힘을 가하면 제가 거동한다,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뭐를 수업했냐면 결국 단위 크기와 그다음 어떤 법칙들을 나열을 했고 기초 이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물체에 힘을 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론노트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론노트 27페이지는 그 힘의 분류고요. 이따 보시면 힘의 분류, 외력이라든가 단면역, 반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력을 전개했고요. 이론노트라든가 필기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칠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면역 전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반력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바로 물체의 분류겠죠. 물체의 분류 간단하게 요약해놨고요. 거동은 따로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나중에 변이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역수는 움직일까요? 결국 이 1장의 마지막은 역학, 그러니까 물체에 힘을 가해서 움직인다, 거동한다. 이 힘을 분류하고요. 이 물체를 분류하고 이 거동을 분류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힘의 분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물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물체에 힘을 가했다. 가장 물체 외부에 작용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하냐면 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배웠던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이 뭐였죠? 한번 찾아보세요. 작용, 반작용 법칙. 즉, 내가 외력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력이 있어야겠죠. 지지력.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작용력, 반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력과 반력. 즉, 직관적인 관계는 이 외력과 물체입니다. 양쪽에 얘는 힌지, 롤러, 단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힌지는 집게 손가락, 롤러는 이렇게 손가락 받치면 돼요. 좀 더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 그림인데 외력과 이 양쪽 지점에서 뭐다? 반력이다. 즉, 칠판 지우개를 움직일게요. 자, 놓고 자, 위에서 외력으로 눌렀다라고 하면 힘의 크기 10만큼 눌렀다라고 하면 밑에 지점에서 반대로 반력이죠. 얼마의 힘의 크기만큼 동일한 힘의 크기만큼 10만큼 지지한다는 얘기야. 작용 뭐다? 반작용. 그러면 이 안에 이 부재는 이 힘을 전달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 힘을 전달했을까? 변형을 통해서. 그러면 변형을 만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어떤 힘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 힘을 부르는데 그 힘을 부재력, 단면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리해보면 외력과 반력, 작용과 반작용, 그 안에 전달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전달력, 부재 안에 작용하는 이 힘, 이것을 부재력, 단면 안에 작용한다고 해서 단면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종류를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외력의 종류입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론노트 보시면 힘의 분류는 27페이지, 물체의 분류는 33페이지, 거동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나요? 27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외력 나와 있고요. 27, 28페이지, 29페이지, 27, 28페이지 좀 봐보세요. 27페이지 가로 1번 보시면 외력의 정의 및 특징, 그렇죠? 가로 2번 보시면 외력의 차원에 따른 분류. 전 이것만 할 겁니다.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고 있는 거 맞죠? 아니, 베이직 수업은 같이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느낌을 알겠는데 라이트 강좌는 제가 혼자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너가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믿을게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을 거라고. 28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외력의 이동과 고정에 따른 분류 읽어보세요. 고정하중은 사자를 써서 죽었다라고 해서 사하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동하중은 살아있다라고 해서 활하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 얘기 아니야. 위치에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하중. 자동차처럼 움직인다. 자동차 움직이잖아. 이거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동하중, 활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뭐 능동하중, 수동하중 나와 있는데 첫 시간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시야를 넓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다. 지금은 차원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길이를 곱했냐 안 곱했냐로 갖고 나누는데 길이를 곱했다. 모멘트 하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집중하중이 없다. 그냥 길이가 없다. 뉴턴 집중하중. 길이를 나눠줬다. 분포하중 뉴턴 퍼 미터입니다. 각각의 표기 방법은 이어갔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배울 테니까 지금은 소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멘트 하중 여러분 배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모멘트 하중, 집중 하중, 분포 하중. 가끔 압력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멘트 하중 아까 앞서서 제가 회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적어볼까? 처음이니까. 집중 하중 말 그대로 집중된 하나의 힘입니다. 힘의 3요소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용점, 방향, 크기. 다음에 분포 하중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 개 그리고 물결이나 뭐 직선이나 이렇게 뭐 사선 긋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단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론노트 29페이지에 더 나열되어 있고요. 원래는 4개입니다. 라이트 강좌에서 비틀림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비틀림은 나중에 6장 재료역학에서 일부만 등장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트 강좌하면 라이트에만 집중해 주세요. 응? 그래서 아까 딱 단기간에 꽈락 피하고 60점 전후. 아니면 베이직 강좌 넘어갈 때 바로 좀 힘드신 분들은 라이트 강좌로 워밍업 하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충력. 자, 부지 안에 단면을 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 그럼 단면이 어떤 모양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누르면 눌리겠죠? 이때 이 힘의 원인, 이 단면을 뭐라고 한다? 충력이라 부른다. 항상 얘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양쪽에. 자세한 건 좀 이따가 할게요. 단면을 끊는 힘,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단력이라고 부릅니다. 단면을 끊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전단력. 힘 모멘트 끊는다? 이렇게 뭐 일그러지겠죠? 찌그러진다? 이렇게. 힘 모멘트는 부재의 단면을 이렇게 휘게 하겠죠? 비틀림을 제외한다? 단면 안에 단면력은 충력과 전단력과 뭐가 존재한다? 힘 모멘트가 존재한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지점. 여러분 이제 지점인데 이게 기호잖아. 실제로 이 안에 감춰진 힘을 봐야겠죠. 크게 여러분이 배우는 지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롤러 지점, 힌지 지점, 고정 지점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호입니다. 롤러 지점은 이렇게 동글뱅이를 많이 그리고요. 기타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로 기호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배울게요. 이렇게 감춰진 힘을 봐야 돼요. 이렇게 발력. 사선을 긋는 이유는 외력과 혼동하지 말라고. 화살표는 뭐 이렇게 한쪽 가리키고. 힌지 지점은 발력 성분이 몇 개다? 이렇게 2개다. 집게 손가락은 2개입니다. 회전에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 지점 꽉 잡았으니까 발력, 저항하는 이 성격의 힘이 총 몇 개다? 3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건 한번 움직여 볼까요? 외력, 단면력, 발력. 됐나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외력입니다. 이론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7페이지입니다.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과거 공학 단위계에서는, 그러니까 중력 단위계에서는 하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중, 중력 단위계에서는 알겠죠? 지금은 이제 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동그라미 2번, 최초 구점을 외부에 작용하는 힘으로 구점을 전체 또는 일부에 뭘 만든다? 거동은 그냥 움직임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임을 만든다. 3번, 이게 이제 전공자분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외력의 부호는 가정한 방향과 일치할 때는 플러스, 반대는 뭐다? 마이너스. 즉 똑같은 이와 같은 시계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시계 방향이죠. 내가 만약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했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내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내가 상향을 플러스로 가정했다라고 하면 얘는 반대 방향 하향이죠. 대가리가 밑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향을 플러스로 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생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력은 플러스 방향이 있는 게 아니야. 최초 내가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그것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면 반시계,
반시계면 시계. 상향이면 플러스면 상향이면 상향. 하향이면 하향. 뭐 그렇다는 얘기야. 말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차원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모멘트 하중과 아까 두 번째 집중 하중, 세 번째 분포 하중이죠. 모멘트 하중, 그 다음에 여기 집중 하중, 여기 분포 하중이 있습니다. 모멘트 하중 보도록 할게요. 다시 모멘트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일 모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물에다가 이렇게 시계 크기 얼마, 모멘트가 M 쓰고 여기 뭐 20이면 20, 반시계면 반시계 이렇게 M 쓰고 뭐 1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러한 단일 모멘트. 결국 뭐라고 모멘트는 회전력입니다. 물체를 회전시키는 회전력.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우력. 우력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물체 통째로 모멘트로 이 회전력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집중하중을 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이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선 상향, 오른쪽에서 하향이다. 여러분이 책상에다가 공책 같은 거 놔둬놓고 나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 공책 노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반대 방향으로 왼쪽에선 하향, 오른쪽 상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즉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력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라고 부른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를 짝힘이라고 부릅니다. 짝힘. 얘 또한 뭐로 볼 수 있다? 모멘트 하중으로 볼 수가 있다.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응? 얘는 경화야 경화.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외운다고 해서 뭐 내용을 따뜻하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복해서 거의 자기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28페이지 보시면 우력의 정의가 나와 있어. 실제 그 우력의 정의는 실제 시험장에서 기출됐던 그 보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총 4줄이 있죠. 28페이지 상단에 답원. 저는 마지막 네 번째 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을 뭐라고 한다? 우력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뭐다? 한 쌍의 힘은 우력이라고 한다. 그럼 위에 있는 세 줄은 뭐냐? 만약에 작용선이 일치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상향 P, 이게 대가리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향 P, 그러면 작용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상쇄되겠죠. 어떤 한 점에 하나는 상향, 하나는 하향,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합쳐서 뭐라고 하냐? R자임이라고 하는데 진짜 R자박의 힘은 얼마로 볼 수 있어요? 0으로 볼 수 있지. 자, 내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응? 상향으로 힘의 크기 10만큼 당기고 아래에서 동시에 힘의 크기 10만큼 당긴다라고 하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R자임이 0이다. 거기 나와 있는 위에 세 줄은 28페이지 답원 맨 위에 세 줄이죠. 결국 작용선이 일치하면 이와 같이 일치하면 R자임이 0이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만든다? 우력, 짝힘, 회전력을 만든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크기가 같아야겠죠. 같다라고 하면 둘 다 시계. 시계 반시계 또 헷갈리시면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계와 반시계를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핸들 돌리면 똑같아. 자동차 운전한다. 핸들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이 반시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회전이 시계 방향이잖아. 좌회전은 반시계 방향. 우회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에서 어떤 게 시계 방향이에요? 화살표가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즉 하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중심에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왼쪽에서는 상향이 시계 방향이고 오른쪽에서는 하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야. 화살표 한 개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응? 다음에 위쪽에서는 우향력이 시계 방향, 아래쪽에서는 좌향력이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야. 놀랍게도 1년 중에 1년에 초급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시계 방향을 질문하면 서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필기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이 정도는. 네, 그렇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방향일까? 양쪽에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반시계 방향. 구하는 방법은 모멘트는 집중하중 한 개에다가 직각거리, 최단거리입니다. 즉,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 직각거리가 최단거리죠.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길이가 길잖아. 가장 짧은 길이. 쉽게 말하면 직각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식으로 부른다고 하면 M은 PL이죠. 이때 L은 뭐라고요? 직각거리, 최단거리. 혹자는 이게 좀 더 심화됐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시그마 V는 0.
수직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수직력. 수직력의 R자 힘은 0이다. 이걸 좀 멋들어지게 쓴 거야. 별 얘기는 아니야. 합한다는 얘기야, 시그마는. 다음에 얘는 호리존널 수평력. 수평력의 R자 힘은 0이다. 그런데 작용선이 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작용선이 일치하면 0이 돼버리니까. 아까 제가 힘의 크기 10만큼 양쪽에 당기면 안 움직인다니까. 작용선이 일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민아, 왜 이렇게 우력에 집착하니? 이 우력은 특징이 있는데 평면상의 모멘트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얼마로 일정하냐? 이렇게. 이게 문제 안에서 대놓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보통 이것을 많이 혼동하곤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론 노트에 있고 하나는 필기 노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칠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 노트, 이게 필기 노트. 뒤에 있는데 제가 그냥 땡겨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년도 지방 9급 문제고요. 혹시 완성된 문제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이론 노트 2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상에 두 개의 집중하중이 누가 봐도 뭐를 띠고 있어요? 짝힘, 우력 형태로 이렇게 있죠. 응? 작용선이 일치하면 R자임이 0이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뭘 만든다? 회전력을 만든다. 회전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크기는 얼마다? P 곱하기 이 직각거리. 질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세 개의 점을 찍었어요. A, B, C. 이 점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A점에서 모멘트, 거기서는 뭐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데 모멘트의 합, 그냥 모멘트. 요건 점입니다. B점의 모멘트, C점의 모멘트. 정답은 뭐겠어요? 같다. 이걸 제가 매년 수업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는데 또 틀렸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건 문제입니다. 20년 지방 교급 문제야. 마찬가지로 설명 문제고요. 여러분들 기출노트 N이라던가 아니면 이론노트 뒤에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따로 페이지를 언급하진 않을게요.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는 짝힘 우력이 그냥 이렇게 돌아간 거야. 예, 시계 반시계요. 모멘트가 이번에는 반시계죠. 헷갈려? 핸들 돌려봐. 핸들 양쪽에 잡고. 응? 그럼 반시계 크기는 얼마다? 집중하중 5에다가 한 개만 써주시면 돼요. 무슨 거리? 직각거리, 최단거리, 이 직각거리.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예요? B 더하기 C죠. C로 뭐하다? 일정하다. 즉 어느 점에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모멘트의 크기는 반시계 방향 5 곱하기 가로 열고 B 더하기 C만큼 뭐하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즉 너가 D점이든 C점이든 B점이든 여기든 A점이든 여기서 계산하든 여기서 계산하든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모멘트 크기가 같다. 이게 바로 뭐다? 우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뒤에 다른 문제에서도 중요한 개념을 많이 인용되니까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하중입니다. 집중하중은 힘의 3요소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용점, 방향, 크기는 여기다 쓰시면 돼요. 얘도 작용점, 방향 위쪽이죠. 크기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다 써 상관없고. 얘는 방향이 좀 경사졌죠. 이렇다. 이번에 분포하중입니다. 분포하중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분포하중이라고 불러. 등분포. 필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이걸 뭐라고 하냐? 등변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삼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뭐 정사각형도 아니다. 그럼 그냥 분포하죠. 길이당 힘이야. 길이당 힘. 뭐라고요? 길이당 힘. 오름 써. 길이당 힘. 그런데 이와 같은 분포하중은 직접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압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누르는 힘이야. 얘를 보다 하나의 힘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한 개의 힘으로 바꿔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위치와 크기가 같아야 돼. 이때 위치는 합력의 위치와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위치는 무게중심입니다. 즉, 좀 길이는 짧지만 칠판 지우개. 등분포하중이죠. 이걸 등분포하중으로 보게 되면, 분포하중으로 보게 되면 자, 얘 무게중심 어디 있겠어요? 말 그대로 무게중심입니다. 손가락 딱 됐을 때 균형 잡는 거. 딱 정중앙이겠죠. 정중앙. 딱 여기.
양쪽이 몇 대 몇? 당연히 길이 b가 같은 1대 1이겠죠. 그 얘기는 전체 길이를 L로 봤을 때 위치가 얼마였겠어요? 각각 왼쪽 절반, 전체 길이의 절반, 오른쪽 전체 길이의 절반. 됐죠? 그 위치는 지켰잖아. 무게중심. 그냥 중심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그 다음에 크기는 면적입니다. 어떤 면적을 가리키느냐? 이 분포화 중의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밑변은 이 길이, 높이는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보통 여기 오메가가 얼마다라고 적어줘요. 오메가랑 있는데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보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죠? 얘 곱하기 얘 할게요. 즉 이와 같은 등분포화중은 하나의 집중을 바꿔준다. 그러면 가운데 크기는 면적이니까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L 오메가 L. 그렇다. 그럼 등면포화중도 보도록 할까요? 얘 무게중심 어디에 있겠어요? 삼각형 있다.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짜잔 만들어 왔다. 똑같지? 손가락 한번 이렇게 종이 접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 잡겠어요?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어디? 약간은 무게가 뭉쳐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몇 대 몇이에 해보면 뾰족한 곳으로부터 2대 1이죠. 뾰족한 곳으로 몇 대 몇? 2대 1.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L로 봤을 때 왼쪽 길이는 원래는 2 더하기 1 전체 길이분의 얘 더하기 얘분의 얘죠. 2L이고 얼마다? 3분의 2L. 마찬가지로 오른쪽 길이는 2 더하기 1분의 1L이죠. 얼마다? 3분의 1. 나중에는 이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대 1, 3분의 2L, 3분의 1L 딱 쓸 수 있어야겠죠. 이건 거의 경화야. 그렇다. 자, 크기는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용점이 여기고. 면적이니까 써볼까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부터 할게. 여기 높이죠. 여기 밑변이고.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그럼 얼마다? 2분의 오메가. 했나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겠죠, 여러분한테는. 하지만 나중에 사실 이제 반복되어 이용되니까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처음이신 분들은 몇 번 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건 당연한 과정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면역 보도록 할게요. 단면역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면역 나와 있죠? 일종의 전달력으로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29페이지 가운데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뭐라고도 부른다? 부재력이라고도 부른다. 동그라미 2번. 외력에 의해서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무엇을 만든다? 뭐 변이와 변형을 만든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넘어가시고.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단면력 또는 부재력이라고 부른다. 가장 큰 차이, 단면역의 표현은 이미 관용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외력은 플러스 방향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반대는 뭐다? 마이너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단면역은 플러스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떤 게 플러스 방향이냐? 우선 단면역의 종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비틀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틀림을 제외한다고 하면 충력, 휘모멘트, 전단력이죠. 충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긴다. 이때 요 방향이 플러스야. 당길 때가. 어떻게 존재한다?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교재 뭐 29페이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 외력과 반력과 다르게 단면역은 한 개의 부호에서 단면 양쪽에서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즉 아까 외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시계, 반시계 각각 독립적 존재를 했다고 하면 단면역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 즉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 이쪽에서 당긴다라고 이쪽에 당겨야 돼.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단면을 서로 당기고 있다는 거야. 이때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누를 때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휘모멘트는 부재 단면을 휘게한다라고 했죠. 언제가 플러스냐? 그러면 손 펴보세요. 볼펜 내려놓고 양쪽에 이렇게 위로 감싸보세요. 이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즉 왼쪽에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오른쪽에서는 뭐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쌍을 이룬다. 그럼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이렇게겠죠. 왜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냐? R자임이 0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역학은 기본적으로
알짜임이 0인 상태, 평형 상태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조물 전체든지 구조물 일부든지 좀 어려운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 이쪽에서 왼쪽이면 이쪽에서 오른쪽 가야 돼. 무조건 양쪽으로 당길다. 이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휴머웨이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뭐가 마이너스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전단력은 보통 제가 쌍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세트로 읽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시계 방향이죠. 왜 시계냐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세트로 시계 방향이잖아. 즉 플러스 전단력은 왼쪽에서는 상향이 하향이에요? 상향. 오른쪽에서는 뭐다? 하향. 동시에 볼까? 즉 플러스 전단력은 왼쪽에서 상향, 오른쪽에서 하향이라는 얘기야. 기억할 때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왼쪽에서는 하향, 오른쪽에서 상향. 이거겠죠. 헷갈리죠? 헷갈려. 초급자가 가장 맨 처음에 막히는 게 이 부분부터야. 단면력을 이거 부호를 되게 헷갈려요. 그냥 읽을 수 있어야 돼. 못 읽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제를 자, 이 부제를 자, 반을 이렇게 절단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오른쪽 됐죠? 그럼 단면은 어디가 드러나는 거야? 잘린 부분은 이 부분이 잘린 거죠. 그러면 오른쪽이 보이겠어요? 왼쪽이 보이겠어요? 오른쪽이 보이잖아. 오른쪽이 어디가 보인다고요? 얘가 보이는 거야. 헷갈려? 요 안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사람이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된다고. 이 사람이 어느 쪽이 보인다고요? 오른쪽, 우측이 보인다고, 우측. 자, 플러스 단면에서 좀 더 그려볼게요. 충력은 어느 게 플러스겠어요? 당긴다. 항상 충력은 당긴다. 이거 기억. 당긴다. 당길 때가 플러스야. 전단력은 뭐라고요? 시계. 시계. 그런데 왼쪽은 가려서 안 보이고 오른쪽이 보이니까 이게 플러스, 이게. 힘 모멘트는 위로 감싸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반시계. 이렇게 된다고. 얘를 그린 거예요, 얘를. 합해서 그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 보도록 할까요? 아까 오른쪽? 어디 갔냐, 칠판 쪽에? 이렇게. 그럼 어디가 보이는 거야, 이번에는? 왼쪽이 보이는 거죠, 얘처럼.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즉, 이 부분이 보이는 거야, 이 부분이. 충력, 당긴다. 당긴다로 표현하면 편해. 얘를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당긴다. 전단력, 시계. 왼쪽이 보이니까 상향. 모멘트, 위로 감싸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지금 무슨 방향이다? 각각의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아니, 항민아, 쌍으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니? 왜 한쪽만 그렸니? 요 속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어떤 단면력을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충력 얼마예요? 예. 충력 4죠? 단면을 누르는 힘. 당기거나 누르는 힘. 대신 얘를 부호를 정해야 된다고. 근데 이 부호가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 당길 때가 뭐라고요? 플러스. 누를 때는 마이너스. 즉, 충력 F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전단력 V는 얘 플러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딱 들어가서 전단력 플러스 방향이 시계라고 했지? 얘는 이 방향인데 오른쪽이 이 화살표인데 반시계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이너스 3. 모멘트는 뭐가 플러스라고요? 얘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읽어야지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맨 처음에 초급자가 이거 읽지를 잘 못하고 이 개념을 못 잡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계속 외력하고 반력하고 모멘트랑 이거 단면력 헷갈리는 거지. 특히 누가 헷갈리냐? 모멘트가 헷갈려. 모멘트 하중은 나니까 착하니까 써준 거야.
얘도 이름은 그냥 모멘트. 아까 얘도 그냥 이름 모멘트야. 힘 모멘트도 그냥 모멘트. 좀 이따가 여기 발력 모멘트 있거든요. 발력 모멘트도 그냥 모멘트야. 그러니까 모멘트는 외력일 수도 있고 단면력일 수도 있고 발력일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때그때 눈치껏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좀 복잡하지만 나중엔 별거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다. 얘도 한번 써볼까요? 충력 얼마예요? 당긴다. 왼쪽 보셔야겠죠? 플러스. 전단력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왼쪽. 제가 시계 방향을 했으니까 상향이 플러스죠. 플러스. 모멘트. 뭐야 바로? 플러스. 그리고 이 방향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랑 똑같잖아. 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단면력의 특징 기억해 주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29페이지 표 1.6 보도록 할까요? 충력, 당길 때, 신장시킬 때 플러스, 수축시킬 때 마이너스. 우리끼리는 그냥 당긴다, 누른다, 당긴다, 누른다. 플러스는 당긴다, 마이너스는 누른다. 그죠? 볼을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 때는 양, 단면을 위로 볼록하게 할 때 다 좋은데 그냥 우리끼리는 이게 플러스, 얘는 뭐다? 마이너스. 무슨 말이냐? 자, 부재가 있어. 이거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자,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제가. 양쪽이 이렇게 한다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반대 방향 한다, 위로 볼록이잖아. 그거 그냥 글로 써놓은 거야. 원래 대학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고. 전단력,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플러스, 반시계 방향일 때 뭐다? 마이너스. 비틀림은 생략. 그렇습니다. 꿀팁에 이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론 31페이지 반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그냥 읽어보세요. 문제, 좌측에 있는 문제, 21년도 국가 7급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0페이지, 날개 쪽에 21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자, 외력에 의해서 보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력은 단면력, 부재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내력은 거기 보시면 그렇죠? 인터넷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단면력, 부재 안에 들어가는 단면력, 부재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해. 그래서 눈치껏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력이다, 발력이다, 부재력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혼동될 수는 있지만 자꾸 이제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1번, 충력, 힘 모멘트, 전단력, 발력은 내력에 해당한다. 내력 아까 단면력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충력, 힘 모멘트, 전단력, 발력이 내력에 해당해요? 아니죠. 굳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생략한 비틀림력이 혹은 비틀림 모멘트가 그렇죠? 내력에 해당하겠죠. 1번 틀렸고 2번 전단력은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다. 아까 전단력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끊는 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평행하다. 평행. 2번은 맞네. 정답은 2번이네. 3번 힘 모멘트는 부재 길이 방향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이다. 4번 비틀림 모멘트는 부재 축과 직각 방향을 이루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이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이 둘이 바뀌었죠. 제가 고쳐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힘 모멘트가 아니라 보기 4번의 비틀림 모멘트. 부재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 이거 뭐한다? 비틀림. 이렇게 비튼다고. 공간상으로 이렇게 비튼다고. 4번 볼까요? 비틀림 모멘트가 아니라 휘 모멘트. 고쳐서 읽어볼게요. 휘 모멘트는 부재 축과 그렇죠? 직가가 이루는 중심을 축으로 직가가 이거예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깥 튀는 그렇죠?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어떤 책에다가 휘 모멘트와 비틀림을 갖다 정의 내리고 서술한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국가 7급 문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네, 저는 발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라이트에서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공부 정도에 따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발력 보도록 할게요. 31페이지죠. 발력의 정의 및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외력이 작용한 구조물에 강체 고동을 지점을 이용해서 구속, 지지한다. 그냥 그 위에다 반작용력이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작용력이다. 작용, 반작용. 어떤 물체에 힘을 받는다. 가장 직관적인 관계는 뉴턴의 운동법칙의 3법칙에 의해서 작용에 발생하는 반작용력이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발력이라고 부른다. 발력의 포우는 가정한 방향과 일치할 때 플러스, 반대일 때 마이너스로 가정한다. 뭐랑 비슷한데? 단면력이랑 비슷했나? 아니지. 얘는 과정적으로 이미 포우가 정해져 있다니까. 누구랑 비슷했어요?
외력이랑 비슷하다. 아,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발력도 플러스, 반대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발력은 외부에 사선을 그어서 표시한다. 이유는 왜? 집중하중과 똑같이 생겼잖아. 응? 단일 모멘트, 집중하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혼동대가가 보통 사선을 많이 긋는데 그어도 그만, 안 그어도 그만입니다. 꼭 그런 법은 없어요. 종류는 원래 경우에서는 총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4가지, 라이트에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99% 다 해결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롤러 지점, 두 번째는 힌지 지점, 세 번째는 고정단 지점인데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제가 아까 힌지 지점 뭐라고 했어요? 집게 손가락. 롤러 지점은 이게 손가락 받친다고 했죠? 물론 진짜 받치는 건 아니야. 손가락을 받친다라고 하면 위에서 누르는 힘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누르면 이렇게 들려버리잖아. 근데 실제로 이 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즉 이쪽 방향을 다 버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롤러 지점이라고 합니다. 기호야. 야, 기호로 표시해야지 여기다 무슨 지점을 이쁘게 그릴 수는 없잖아. 이거 뭐 패드로 그리겠니? 일러스트로 그리겠니? 그냥 기호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럼 롤러 지점을 어떻게 그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그려요.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거 뭐다? 롤러 지점. 그러면 저항하는 힘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잖아. 미지수가 몇 개냐? 1개인데 항상 바닥과 직각이야. 바닥과 뭐라고요? 직각. 방향은 대가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대가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다? 롤러 지점. 아니면 힌지 지점처럼 생겼는데 밑에다 이렇게 바퀴를 달아줍니다. 얘도 뭐다? 똑같은 롤러 지점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힌지 지점처럼 생겼는데 좀 떨어져 있는 그림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 뭐다? 롤러 지점이야. 즉 감춰진 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지 발력수 몇 개라고요? 1개입니다. 1개.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반드시 바닥과 직각이다. 바닥과 직각. 바닥면과 직각이야. 필러 보면 제가 경사지게 그려놓은 거 있죠. 그것도 잘 보시면 발력의 합력은 바닥과 뭐다? 직각이다. 자, 힌지 지점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얘는 뭐다? 미지수가 몇 개다? 2개. 수직 수평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대가리는 뭐 방향이 우양력을 가리켜도 상관없고 좌양력을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향을 가리켜도 상관없고 하향을 가리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몇 개다? 미지수가 2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선. 2개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냥 위아래 그려놓은 거 1개입니다. 1개. 이렇게. 아니면 롤러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바닥에 반쯤 묻습니다. 이것도 무슨 지점이다? 힌지 지점이다. 발력선물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고정 지점은 꽉 잡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그냥 글로 쓰세요. 꽉 잡았다. 그 얘기는 힌지 지점에다가 그렇죠? 회전에 저항하는 성질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외력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선 그어주시고 화살표 대가리 방향은 뭐 임의상 그리는 거니까 아무 방향 그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는 몇 개다? 3개. 3개, 2개, 1개다. 했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전개만 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에 쓰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쓰임새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고 제 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넘겨볼까요? 뭐 32페이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딱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정도만 보시면 라이트에서는 충분합니다. 네? 넘어고. 자,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런 노트 36페이지 보시면요. 부제 안에 기호는 이게 다야. 맨 밑에 보시고 맨 위에 보시면 맨 밑에 활절, 내부인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부제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동자를 미치겠는 거야. 아니 얘도 얘인 것 같고 얘도 얘인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보다 보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착같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내부에 있는 힌지다라고 해서 내부인지. 회전이 가능하다 해서 활절이라고 부릅니다. 활절. 기호야, 기호. 마치 여기다가 베어링 달아가지고 양쪽 부재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베어링,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기호냐? 휨 모멘트는 0이다. 휨 모멘트가 뭐죠? 휨 모멘트. 아까 외력이에요, 뭐 발력이에요. 얘는 단면력이 0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휨 모멘트 단면역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야. 단면역이 뭔데? 단면역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회전이 정할 수가 있는데 단면역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따로따로 회전 가능한 절점이란 기호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부재에 이 기호가 있다? 아, 회전 가능하구나 이 부분에서. 아, 이 부분에서 휨 모멘트 크기가 0이라는 기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트러스 부재가 있는데요. 부재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직선 부재 끝에 이와 같이 내부인지 아까 활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연결될 부재를 트러스 부재라고 부릅니다. 트러스 부재. 트러스 구조물이 아니야. 트러스 부재. 전공자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트러스 부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축방향으로. 어떤 게 축방향이냐? 이 방향이 축방향이야. 이건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할 거니까 체크만 해놓으세요. 첫 시간 소개니까. 뭐만 가능하다? 충력. 충력이 뭐라고 했어 아까? 쌍으로 존재한다. 인장 또는 압축이 가능하죠. 인장은 당긴다. 압축은 찌른다, 누른다. 임장과 압축만 가능합니다. 즉 다른 단면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단면력이 뭐 있지? 전단력이라든가 휨 모멘트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건 좀 어렵죠. 자, 이번에 물체 분류 보도록 할게요. 물체 분류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앞으로 가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주 보세요. 중요한 건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트러스. 세 번째는 라멘. 네 번째는 아치. 뭐 케이블, 기둥 등이 더 있습니다. 물체 종류는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라고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다만 이 지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힌지 롤러, 순서는 상관없어요. 롤러, 힌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힌지 롤러, 끝에 단부에 힌지 지점과 롤러 지점이 있는 경우 이 세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합쳐서 단순부. 자, 이번에는 고정 지점이에요. 반대편은 아무것도 없죠. 이걸 자유단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볼을 뭐라고 한다? 캔틸레버.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여겨보시고 젤리 상태를 기억하시고 아마 수백 수천 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밀었다. 이거 뭐라고 하냐? 내밀었다라고 해서 내민보. 옛날에는 이제 돌출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돌출보. 얘는 뭐 외팔보라고 불러요. 촌스럽죠? 요즘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아까? 내부인지. 뜻이 뭐다? 휨 모멘트 단면력은 0이다. 또는 회전 가능한 절점이다. 그죠? 이 활절 지점, 이 내부인지는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는 뭐라고 하냐? 게르보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르보브. 정리해볼까요? 힌지 롤러 뭐라고 불러요? 단순보. 힌지 롤러인데 한쪽이 내밀었다. 그럼 내민보. 고정, 자유, 자유, 고정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고정에다가 자유단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캔틸레버. 내부 인지가 하나 이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부른다? 게르보브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이 네 가지는 미친 듯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트러스 부재는 트러스 구조물이 좀 다른 게요. 트러스 부재로 만들어진,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트러스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가늘고 긴 이 직선 부재를 양 끝에 활절로만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지겹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했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트러스 구조물이라고 부른다. 활절 내부 인지로 연결되어 있고 직선 부재다. 라멘은 한 번 이상 꺾여 있다. 라멘. 아치는 구조물이 곡선이다. 아치. 케이블은 뭔지 아시죠? 로프. 로프로 만들어진 걸 케이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충격만 받는데 압축에 저항 못하죠. 케이블, 끈, 실 눌러봐. 저항하나. 당길 때 저항하는 거지. 그래서 충격 중 인장력에만 저항할 수 있고 압축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기둥은 느낌은 오시죠? 흘럼. 뭐예요? 압축 부재죠. 압축 부대. 압축 부재. 정확한 정의는 제축, 도심축 방향으로 힘을 합력을 계산했을 때 압축을 받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둥이라고 부른다.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거동은 생략. 정리해 볼게요. 짧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학은 결국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거동,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힘의 분류는 27페이지에 있고 물체의 분류는 33페이지에 있고 거동은 37페이지에 있다. 힘의 분류를 먼저 보면 외력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 힘은 발력이다. 그 사이에 전달력이 있을 텐데 그 전달력을 뭐라고 부른다? 단면력이라고 부른다. 부재력이라고 부른다. 아까 기출문제 보니까 뭐가 있다? 내력이라고 부른다. 뭐 그렇다. 자, 외력의 종류를 차원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기타 이동이나 정진에 대해서 활화중, 사화중, 이동화중, 고정화중도 있었죠. 어쨌든 지금은 차원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모멘트화중과 집중화중과 분포화중이 있다. 그 다음에 전달력, 단면력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비틀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충력과 전단력과 힘 모멘트가 있다. 충력은 당기거나 누르는 힘, 전단력은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끊는 힘이죠. 힘 모멘트, 부재를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 이렇게 휘게 하는 힘이죠. 네, 그렇다. 그 다음에 발력은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롤러, 힌지, 고정. 기타 다른 지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99%다. 롤러 지점, 바닥과 직각인 발력 성분, 미지 발력 성분이 1개다. 힌지 지점 몇 개다? 2개다. 고정단은 힌지 지점의 회전까지도 저항할 수 있으니까 꽉 잡았다라니까 얘는 3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외력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차원에 따른 분류. 첫 번째 모멘트화중, 두 번째가 집중화중, 세 번째가 이 자리에 분포화중이 있었죠. 자, 모멘트화중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단일 모멘트, 시계냐 반시계냐. 특징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냐면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 즉 플러스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시계다, 반시계다. 또는 우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우력의 다른 명칭은 짝힘이다. 짝힘, 짝을 이루고 있다. 가령 두 개의 집중화중이 작용선이 일치한다.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작용선이 일치하게 되면 R점이 0이 되는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전력을 만들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력의 방향은 어떻게도 확인이 가능하냐? 우리 운전대 핸들도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에서 봤을 때 각각 하나의 화살표만 갖고도 여러분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또한 이 둘은 같은 등가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M은 PL인데 이때 L은 뭐라고요? 집중화중 P 하나에다가 직각거리, 즉 최단거리 곱해준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묘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우력은 어느 곳에서 계산하든지 크기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래 두 번째 예시를 줬는데 10년 지방식 구급과 20년 지방식 구급 문제죠. 이렇게 하나의 짝힘 우력은 작용선이 일치했으면 R점이 0이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회전력을 만들게 되는 거고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죠. 가장 큰 특징은 얘가 조금 더 교묘하죠. 약간 누워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곳에서 모멘트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든 여기든. 얘도 마찬가지다. 어느 곳에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크기까지 계산해 볼까? 우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핸들 돌리세요.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양쪽에서. 좌회전이잖아. 그럼 반시계. 크기는 이 둘 사이 직각거리 B와 C를 더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5 곱하기 B 더하기 C죠. 여기도 그렇죠. 그렇다. 그 다음에 집중화중 힘의 3요소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작용점, 방향, 크기. 그 다음에 분포화중은 집중화중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등분포화중, 하나는 등변분포화중. 위치는 뭐라고요? 집중화중 바꿔줄 때 합력의 위치는 도시 무게중심, 중심. 그죠? 예를 들어서 등분포다 중앙, 등변분포다 표축한 곳으로부터 몇 대 몇에 놓여있다? 2대 1의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 크기는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직사각형과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단면력 원래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아까 좀 까다로운 21년 국가의 실급 문제였나요?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봤죠. 아마 초급자분들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체크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세요. 충력, 쌍으로 존재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힘 모멘트,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는 뭐냐? 한쪽만 보여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만 보여도 판단할 수가 있다. 응? 왼쪽이 보일지 오른쪽이 보일지는 이렇게 단면 잘라서 사람 넣어보면 금방 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단력, 시계 방향. 왼쪽에서 상향, 오른쪽에서 뭐다? 하향이 플러스다. 연습. 그 다음에 발력. 롤러 지점과 힌지 지점과 고정단 지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름이야 뭐 고정단 지점을 부르든지 고정 지점 부르든지 교수님 마음입니다. 자, 롤러 지점 이렇게 그린다. 여러분은 기호를 보는 게 아니라 기호에 감춰진 힘을 봐야 된다. 그때 발력이 몇 개 있다? 집중 발력으로 하나가 있다. 바닥과 직각, 바닥과 직각, 바닥과 뭐다? 직각.
힌지 지점은 감춰진 반력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둘만 서로 직각이면 돼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직각. 몇 개? 2개. 그럼 고정단 지점 몇 개 있다? 아까 여기다가 회전까지 안 된다. 반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반력 방향으로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수직 반력이 있다, 집중 반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 반력이 있다는 얘기는 옆으로 위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정단 지점 누가 봐도 꽉 잡은 거잖아. 회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안에는 이렇게 모멘트 반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 또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반대는 뭐다? 마이너스다. 조금 진도를 제가 뒤로 뺐죠. 36페이지 먼저 가서 8절과 트러스 부재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8절은 내부인지라도 불리우고 기호입니다. 부재 중간에 그립니다. 갑자기 구멍을 뻥 뚫어놔 이렇게. 얘 이름 뭐라고요? 내부인지 8절이다. 기호니까 뭔가 약속된 의미가 있겠죠. 응? 휨 모멘트 단면력이 0이야. 반력이 0이 아니라 휨 모멘트 단면력이 0이다. 즉 이와 같은 단면력이 0이다. 단면력이 없다는 얘기는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고 즉 회전이 가능하다. 헷갈리면 그냥 양쪽에 이렇게 도르래 연결해서 베어링 이렇게 회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러스 부재는 여러 가지 부재 중에서 제가 그냥 한 가지를 뺐는데 특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쏠쏠치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직선 부재 양 끝에 활절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축 방향으로. 축 방향은 이 길이 방향이죠. 뭐만 가질 수 있다? 축력. 그러니까 인장이나 압축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체의 분류는 보, 트러스, 라멘, 아치, 케이블, 기둥인데 뭐 외울 건 아니고 나 교재 나와 있는 거 읽어봐라.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대신 보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지겹게 나올 거니까. 한 1000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힌지 롤러 지점, 반대로 롤러 힌지 상관없다고 했죠? 세트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순 지점. 그라운볼을 단순보라 부른다. 그런데 한쪽을 내밀었다. 한쪽이 툭 튀어나온 거야. 이름이 내민보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고정단 지점을 갖고 있다. 다른 한쪽은 자유단이다. 그러면 캔틸레버. 내부 인치가 단 1개 이상이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게르보고. 이건 트러스, 꺾이면 라멘, 곡선이면 아치, 로프, 기둥. 뭐 그렇다. 끝났나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강좌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판별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